윤창호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72살 전직 교사였던 그에게 깊은 잠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혈압약, 소화제, 관절염약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알약, 하얀 알약, 노란 캡슐. 하나씩 손에 쥘 때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늙어버렸는지 실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작은 알약들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낯선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선. 이것이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마저 요즘은 고역이었습니다. 무거운 사전들을 나르다 보면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여 돋보기를 끼고 또 끼고 했습니다. 젊은 사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창호는 자신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젊은 사서의 친절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쓰라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자 딸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혜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 스케줄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버거울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도 들으셔야 하고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까? 혜진이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끝마다 망설임이 묻어났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검진 결과가 좋지 않은 걸까? 아니면 더 나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밥맛이 없었습니다. 평생 좋아했던 된장찌개도 싱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려는데 손이 떨려서 국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다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혜진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창고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창호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 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진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창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서 더욱 수상했습니다.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요? 입소라는 단어가 창호의 귀에 꽂혔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견학도 가능한가요? 견학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창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린 후 창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이 노트북 앞에서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보험 계약서와 생활비 내역, 그리고 뭔가 시설 관련 자료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괜찮겠지. 보험금도 나오고. 혜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어. 창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요양원 한 달 비용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진은 창호가 서 있는 것을 눈치채고 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뭘 보고 있었니? 아, 그냥 집안 살림 정리하는 거예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혜진의 설명이 어색했습니다.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노트북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창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네 슈퍼 앞 전봇대에 새로 붙은 커다란 광고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버케어 센터 마이너스 부모님께 편안한 안식처를 선물하세요. 24시간 전문 간병 서비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광고지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창호에게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자신의 미래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혜진이 보던 서류와 이 광고가 계속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금액과 실버케어 센터라는 문구가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오늘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이 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니? 아, 친구한테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혜진의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뭔가 걸린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혜진의 전화 내용들, 노트북 화면의 서류들, 길거리 광고지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무서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몰래 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집안이 조용해진 틈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창호는 반가웠습니다. 장민수, 그의 옛 제자이자 이제는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장민수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고 어딘가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수야, 어디서 전화하니? 목소리가 이상하네. 선생님, 저 요양병원에 들어왔어요. 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해서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치매 초기래요. 가족들이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여기 입원하게 된 거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족들이 잔치 간다고 했어요. 아들 승진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해서 좋은 옷 입고 따라 나섰죠. 민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1시간 넘게 가는데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창호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곳이 병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검사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입원 수속 서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속았구나. 가족들이 나를 여기 버리려고 작정한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니?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쳤죠.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나를 속였냐고. 민수의 목소리에서 당시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일이었거든요. 집도 정리했다고 하고 여기 비용도 다 지불했다고 하고. 창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떠니? 밥도 잘 나오고 간병사분들도 친절해요. 시설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선생님,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면회 올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요. 왜? 속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정말 날 위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한 일인지. 민수의 말이 창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야. 그렇겠죠. 하지만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속여야 했을까요?
나도 어른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족들이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나요?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나요? 창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질문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습니다. 혜진의 수상한 행동들, 전화 통화들, 노트북의 서류들, 그리고 이제 민수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처럼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혜진이 서두르는 모습으로 창호를 깨웠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혜진치고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니? 약속 시간이 있어서요. 늦으면 안 돼요. 혜진이 창호의 옷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병원 갈 때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런 옷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혜진의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니 무엇이 특별하다는 걸까? 세수를 하고 나온 창호는 거실에서 혜진이 큰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창고의 옷가지들과 세면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짐을 싸니? 혹시 몰라서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방은 하루 이틀 입원용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머물 것처럼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혜진은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아는 동네를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길이 다른 것 같은데? 평소 병원은 이쪽이 아니잖니. 아, 오늘은 새로 생긴 곳으로 가요. 더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요. 혜진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아버지의 표정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 전문 병원, 실버 케어센터, 요양 전문 시설, 시니어 리빙. 하나씩 지날 때마다 창호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저런 시설들이 왜 이렇게 많지?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라서 그런가 봐요. 혜진의 대답이 너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혜진은 라디오를 틀었지만 음악이 오히려 어색함만 더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는 민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잔치 간다고 속이고 데려갔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나도?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가방 속 짐들, 낯선 길, 혜진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민수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혜진아. 네. 정말 병원 가는 거 맞지? 네, 물론이죠.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창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줘. 창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날 버리러 가는 거지. 민수처럼 속이는 거지. 혜진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에 급정거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창호의 목소리가 차 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짐까지 싸놓고 병원 간다고. 나를 바보로 하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전화로 입소 비용 알아보고 월 300만 원 계산하고 견학 신청하고. 창호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차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짐이냐?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나?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정말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내가 전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창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렸던 서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짐이 된 걸 아니까. 하지만 속이지는 말았어야지. 혜진은 울면서 차를 세우고 창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창호는 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창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지역 문화회관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많은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창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착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잖아. 아버지, 나와주세요. 설명드릴게요. 창고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화회관 앞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폭죽이 터졌습니다. 화려한 색종이가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려왔습니다. 홀 안에서 환한 조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년 퇴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멀리서 온 제자들까지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짓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홀 안쪽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 전체에 색색의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낸 감사 인사들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정직함으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창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창호의 교직 생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부터 은퇴할 때까지의 모습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운동회에서 아이들을 응원하는 모습, 졸업식에서 제자들과 포옹하는 모습들. 아버지. 혜진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몰래 준비하느라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과 연락해서 편지도 받고 사진도 모으고 장소도 알아보고. 창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그 전화들은? 그 서류들은? 파티 준비 비용이었어요. 홀 대관료, 음식비, 제자들 교통비까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혜진이 눈물을 훔치며 설명했습니다. 검진 결과도 정말 건강하시다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건강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창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손자와 손녀가 달려와 창호의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편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제자들의 편지가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창호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였습니다. 창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창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옛 동료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따뜻한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창고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 제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심어주신 씨앗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정년 퇴임 10주년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창고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걱정만 끼쳐드렸네요. 가족들이 창고를 둘러싸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손자와 손녀도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고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옛날 추억을 담은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교실에서의 모습들, 은퇴식 장면까지. 창고는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보며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창고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따뜻한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사랑받는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창호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을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과 제자들의 마음이 자신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지를. 탁자 위에 놓인 약들을 바라보며 창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약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들 같았습니다. 더 오래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손자가 써준 편지 한 장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창호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창호는 여느 때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의 일도 이제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책들을 나르는 것이 힘들어도,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혜진이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창호는 말했습니다. 딸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뭐가요,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창호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짐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날 저녁 창호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들처럼 반짝이는 가족들의 사랑과 제자들의 마음이 창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빛은 창호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새벽의 불안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이 감사한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창호는 이제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불안해지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세요.